전문을 직접 내가 읽으면 제일 좋고 1번 그게 아니라면 정리해 주는 걸 써봐야 된다. 쓰기라도 해봐야 된다. 지금부터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쓰기라도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겨울의 환 정리 들어갑니다. 먼저 그 인물 관계도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판서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부라고 적어보시고요. 부. 그리고 줄표 띡 한 다음에 모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여성 주인공이라는 거 천문단 읽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가 몇 명 있어요? 2명 있어요. 주인공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둘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건데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이미 머리에 도너츠를 얹고 계십니다. 알겠죠? 사망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그러면 과연 나에게 좋은 아버지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밖에 나가가지고 딴 여자를 만나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줄표 만들어 보시고 엄마 말고 다른 여자. 지문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작은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뭐라고요? 작은 어머니. 뭐야 이거 막장 들어봐요 뭐야? 작은 아빠의 아내분하고 설마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편의상 작은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작은 어머니라고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뭐 인척관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한다면은 불륜녀예요, 불륜녀. 알겠지? 불륜녀를 이 지문 속에서는 작은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작은 어머니, 작은 어머니.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그 밖에서 이제 바람 피고 나서 오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본 직후에 머리에 도너츠를 훈장처럼 얹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투 더 헤븐. 알겠죠? 네. 그래서 바람핀 자들에 대한 하늘의 응징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본류로 돌아오는 거야. 써봐야 돼. 지금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알겠지? 지금 눈으로 보면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지? 착각이야, 착각. 나중에 일도 기억이 안 나. 써봐야 돼. 자, 나라는 인물이 있고 여동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나는 지금 몇 살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요? 43세라고 해야 돼요. 43세. 사실 이 여자분은 나라는 인물은 남편과의 사이에 자, 같이 살아요? 떨어져 살아요? 떨어져 살아요. 뭐 실질적인 이혼이라는 언급은 없지만은 이미 헤어져서 이 친정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이 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남편의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엄마랑 같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32세 때라고 써놓을 거야. 32세 때 결혼 생활 6년 만에 32세 때 친정행이라고 써놓을게요. 친정행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사는 자기 친엄마가 사는 집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2세 때 지금 헤어져 산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1년이나 지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읽은 사람은 알 수 있거든요. 이거 어디 봐도 안 나와요,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읽은 사람만 알 수 있다. 적어라. 32세 때부터 친정행해서 그때부터 엄마를 이제 홀로 모시고 2명이서 2인 가족이야. 몇 인? 2인 가족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동생이라는 인물은 역시 이제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의 국적이 무엇이냐? Where are you from? 어디에서 왔느냐? Where are you from? 그러면은 I'm from German.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일 남자입니다. 독일 남자. 그러면은 이 여동생은 어떻게 된 거냐? 독일에 가서 직업 구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60, 70년대 그 근대화 시기에
독일에 파견한 간호사 이걸 뭐라고 불러요? 파독 간호사라고 부르죠. 파독 간호사가 이제 이분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독 간호원 지문에 나온 표현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독 간호원이라고 쓸까요? 지금은 이제 간호원이라고 부르면은 이제 그 직업군을 약간 낮추는 건데 의사하고 동급으로 보기 위해서 간호사로 지금 맞춘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간호원이라고 불렀어. 의사보다 좀 한 급이 낮은. 아무튼 파독 간호원이었는데 독일 사람과 결혼을 했다. 알겠죠? 요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름 들어갑니다. 이름. 그러면 나라는 인물의 이름은 나라는 인물의 이름은 무엇이냐? 뭘까요? 가해입니다. 여의의 해. 가해라는 인물이에요. 지문 속에서 가해 나오면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 여동생의 이름은 뭘까요? 영해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이름 기억해볼까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자,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언니인 나의 이름이 뭐라고요? 언니인 나의 이름이 가해. 동생인 여동생의 이름이 뭐라고요? 영해. 알겠죠? 이렇게. 이 디테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설은 디테일이 매우 중요해. 이런 디테일을 네가 익숙하게 머릿속에 담고 있는 순간 지문을 안 읽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지문을 안 읽어도 된다.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엄마하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원래는 싫어했다. 자, 양방향 화살표. 중간에는 소재가 있는데 된장찌개. 자, 이 왼수 같은 된장찌개. 왼수 같은 된장찌개. 자, 여동생 직업도 나온 김에 엄마 직업도 전직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전직 교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직 교사인 엄마가 이 딸내미들 어린 이 딸내미들을 잘 돌보고 있었느냐? No! 배려란 일도 없고 모성은 일도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양방향 화살표가 되는 건데 그 상징적인 소재가 뭐야? 된장찌개. 엄마가 끓여줘야 돼. 자식이 끓여줘야 돼. 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두 명이 초등학생 시절이에요. 누가 끓여줘야 돼? 엄마가 끓여줘야지. 근데 이거를 엄마는 방 안에서 뭐하냐? 착착착 오늘 잘 붓네. 끝발 죽이네. 그러면서 민화투를 치고 있어요. 화투.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전직 교사이긴 했지만은 당시 어릴 적에는 허송세월이라고 써볼 거야. 의미 없이 세월을 낭비하고 있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화투놀이에 빠져 있을 때 된장찌개가 외수 같은 어떤 그런 소재였다. 누구한테? 이 나란 인물한테는. 그래서 이제 색깔 다른 걸로 써볼 거야. 엄마에 대한 감정이 자, 호의적일까요? 반발하는 감정일까요? 당연히 반발하는 감정이겠지. 두 글자로 줄여봐. 반발하는 감정이 뭐야? 감. 부엌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거야. 단칸집이기 때문에 단칸방이기 때문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 집에. 그러니까 엄마는 이 지인들 불러다가 화투를 연락치고 있고, 알겠어요? 따뜻한 방에서. 그때 어린 자매 이 두 명은 어디 있어? 부엌에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찬바람 확 흔들고 떨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서 얘야 문 딱 열고 얘야 된장찌개 좀 끓여봐라. 이러면서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추운 겨울에 부엌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 배려심 1도 없는 엄마에 대한 뭘 키우게 돼? 반발 감정 줄이면 반감을 갖게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엄마 입장에서 된장찌개는 어떤 소재냐면은 자, 자기 자랑이라고 부를 거야. 자기를 자랑하는 엉뚱하게도 기억이 왜곡된 것 같아요. 본인의 음식 솜씨가 죽여준다라고 하는 증거로 된장찌개를 언급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나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발 감정 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써줄 거야. 배려심이라고는 일도 없는 여자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소재입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이제 써주신 다음에 또 빨간 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된장찌개 4개로 둘 사이에 때립이었지만은 나중에 태도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 반발 배려 x, 반발 그리고 배려 x 이거를 다시 화살표로 띠 밑으로 내려서 이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써볼 거야. 태도 변화. 이 태도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반발 심리는 나중에 이해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 요것도 이제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나중에는 이제 이해하게 된다. 엄마는 이해하게 된다. 이런 정도 이제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물이 나오는데 엄마의 엄마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엄마의 엄마를 나 입장에서 엄마의 엄마, 마미스 마미. 뭐라 그래? 마미스 마미? 맘맘? 뭐야? 외할머니. 그래서 여기다가 또 써볼 거야. 어머니의 어머니.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머니라는 인물이 또 중요합니다. 외할머니. 자, 외할머니는 이제 원래는 그 북쪽에 살던 분인데 월남 가족, 월남인이라고 쓸 거야. 월남인이라고 했더니 베트남에서 왔어요. 외할머니? 이름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니까 써놔. 월남인 이러니까 또 나중에 베트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북이 고향이다 라고 짰습니다. 이북이 고향이다. 고향이 이북인 분이에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색깔 다른 걸로 세 글자 뭐라 그래? 고향을 잃었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 고향을 잃었다. 고향을 잃은 사람을 뭐라고 하니? 상실했다. 고향을 뭐라 그래? 실향민이야, 실향민. 알겠죠? 이북이 고향인데 지금은 어디 있어? 이 남에 있는 거야. 남한에 있는 거야. 북한이 고향이십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건이 중요한 게 있는데 자, 6.25 써볼 거야. 6.25 피난 때 6.25 피난 때 홀로 써놔야 돼. 홀로 집에 남음이라고 쓸 거야. 누가? 외할머니가 홀로 집에 남았다 이거예요. 왜 홀로 집에 남았느냐?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러고. 혹시라도 누가 올까 봐. 자기 자식이 올까 봐. 근데 여기서 이 자기 자식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죠. 그래서 외삼촌 기다림 이렇게 쏠 거야. 외삼촌을 기다리는 거야. 이런 정도로 이제 그 외삼촌을 기다리는 어떤 그 모성애적인 존재로서의 외할머니다 써놓을 거야. 모성애적인 존재. 알겠죠? 외할머니는. 근데 엄마나 나도 이제 엄마와 마찬가지로 모성이 이제 거의 없는 존재.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엄마만 욕할 건 아니구나. 나도 뭐 그런 존재인 걸 뭐 이렇게. 외할머니는 이제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냐면은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야, 밥상을 받아먹는 사람이야. 외할머니는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 알겠죠? 근데 나하고 엄마는 밥상을 받아먹는 쪽이야. 오히려 밥상을 깨뜨리는 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외할머니에 관한 TMI. 자, 가겠습니다. 외할머니에 대한 TMI. 6.25 때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 끝난 후에 전후 김치 행상. 김치를 담아다가 거리에서 이제 파는 그런 행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군 트럭이라고 쓸 거야. 미군 트럭에 치임이라고 쓸 거야. 미군 트럭이 치여가지고 절름발이가 됩니다. 절름발이 바리바리 절름발이. 자, 이런 TMI까지 굳이 적는 이유가 뭘까요? 이 TMI를 적는 이유가 뭐야? 처음 시작할 때 여기다 적었어야 돼. 그치? 아무튼 여기 이렇게 적어야 돼. TMI를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가급적이면 지문을 안 읽어보려는 이제 개수작인 거죠. 알겠죠? 어떻게 하면 지문을 안 읽어볼까? 그 말은 어느 대목이 인용이 될지 그 연계 대상이 뭐가 될지는 알아볼래요? 모르거든. 네가 장담할 수 있어? 어떻게? 여기에 EBS에 된장찌개가 나오니까 무조건 된장찌개가 나와야 돼? 일부러 안 내려고 하지. 된장찌개를 굳이 내려고 하겠어? 너무 뻔한데? 다들 된장찌개가 중요해라고 가르칠 텐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TMI를 졸라게 잘 써놔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매우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이미지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TMI. 엄마의 어떤 모진 구석을 알려주는 게 뭐냐? 다시 빨간색으로 엄마의 모진 구석을 알려주는 게 뭐냐 했더니 엄마가 외할머니를 자기 집에서 모시다가 자기 동생네 집으로 쫓아내버려요. 알겠어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써올 거예요. 여기다가 모에 의해 자 이모 집으로 쫓겨감이라고 써놔. 어머니에 의해서 이모 집에 쫓겨갔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 TMI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지금부터는 TMI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이제 러브스토리. 사실 이 작품 시작할 때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니? 당신은 나한테 늙어간 여자의 떨림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 창작의 동기가 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야? 당신입니다. 이 당신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 자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당신. 그래서 이 당신이라는 인물이 매우 중요한데 나에게 있어서는 러블러브한 대상이다.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를 만들어 줄 텐데 빨간 펜으로 중간에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 두시고 자, 나는 당신을 매우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는 이 나라는 인물이 누구하고 약속을 하냐면은 이 존재와 약속을 할 만큼 당신을 러브합니다. 이런 내용은 EBS에 없어요. 읽어야 할 수 있거든. 이런 디테일한 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당신을 러브하는데 어느 정도냐? 누구하고 약속을 할 만큼 제가 이 남자와의 인연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제 중요한 것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마치 그 괴테의 파우스트 한 장면처럼 누구하고 거래를 하는 거야. 딜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야? 아, 데빌. 악마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악마. 그래서 여기다 써볼 거야. 악마. 그래서 이 악마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무슨 개수작이냐 싶겠지만은 나의 당신에 대한 이 마음의 어떤 열정을 사랑의 열정을 알려주는 이 장치입니다. 이게. 자, 아무튼 약속의 내용이 뭐겠느냐? 러브 이어가게 해달라고 이거예요. 자, 악마하고 사랑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튼 나중에 필게 나온 거 보고 이 여자 뭐야? 악마하고 사랑을 나눴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헷갈리니까 또 써놔. 이 사랑은 누구와의 사랑? 당신과의 사랑이다. 요거 잊지 마시고. 자, 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자, 중학생 때 써. 자, 중학생 때 이사감이라고 써놔. 중학생 때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 살다가? 나가 살던 동네에 같이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자, 어린 시절 자, 옛집 찾아옴 쓸게요. 이제 옛집 찾아옴 다 자라서 성인이 된 다음에 43세가 된 나하고 재회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첫 만남이 뭐냐 했더니 이 당신이라는 남자가 자기가 살던 어린 시절의 옛 집의 위치를 찾으러 온 거야. 사실 이제 중학생 때니까 10대였을 거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얘는 국민학생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 그러니까 대략 한 30년 이상 지나서 온 거예요. 40년 이상 지나서 옛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의 의미가 뭐냐? 옛집이 그대로 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사라졌겠죠. 그래서 그 옛집이 있던 자리가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이라도 좀 찾아보려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옛날의 집을 바로 찾아가 못 찾아가요.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근데 나는 단박에 저기예요.
over there 하고 가리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어린 시절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뭐냐 했더니 여기다 쓸 거야. 야구공이라고 야구공. 이 야구공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당신은 중학생, 알겠죠? 나는 뭐냐? 초등학생. 난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줄표 좀 내가지고 자, 국민학생이라고 써둘게. 지문에 나온 대로 국민학생 때 야구공 에피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골목에서 막 야구를 하다가 공을 잘못 던져가지고 이 나라는 인물의 머리를 맞힌 거야. 에이쿠 이렇게 맞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때 이 빡쳐가지고 가가지고 이 새끼가 어디다가 대고 말이야. 이 소녀예요. 이 꼬마 아가씨의 이마에다가 이 베이스볼 공이 웬 말이냐 이 새끼야.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 한 판? 아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아 그래도 쓰면 안 돼. 업어치기. 대화. 그럼 적고 있어?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딱 에이쿠 아이 아파 이럴 때 이 중학생 오빠가 와가지고 다쳤어? 뭐 이렇게 이런 장면을 상상을 해야죠. 어우 많이 다쳤어 미안해 어쩌지? I'm sorry. 그러니까 이 나가 이 남자의 모습이 또 홀딱 반한 거죠. 그 이상해. 분명히 야구공으로 처음 맞았는데 야구를 던진 새끼를 마음에 들어하는 거야. I like him. 아우 good. 아우 nice guy. 이러면서 속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새끼가 들어간 집을 쫙 살펴본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니? 아 저기 저 덴부이구나. 이렇게 오케이 I got it. 이러면서 그 새끼 집을 머릿속에 딱 담아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라진 거지. 이사 가버린 거지. 그 어린 시절에 그 따뜻한 그 야구공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 새끼는 날 때린 놈이야. 나를 후려친 놈이지. 이게 아니고 나이스 가이. 알겠죠? 그래서 그 집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새끼가 그 대문으로 들어간 걸 나는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 아픈 척하면서 저 대문이야 이러면서.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또 써볼 거야. 이제 옛집을 찾아와서 당신 이제 둘이 이제 사흘 후에 다시 만나게 되고 인연을 이어가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뭐냐면은 창작 권유가 이제 일어나요. 창작 권유. 자 이렇게 창작 권유. 뭔 소리야? 당신이 그 나이 들어간 여자의 떨림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라고 누가 말했다고? 당신이 말했거든요. 그 말에 따라서 하룻밤 사이에 내가 쫙 지금 쓰는 거. 이 소설을 딱 쓰는 거. 응? 써놔야 돼. 창작 권유. 그래서 이 권유에 따라서 내가 창작을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꼭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되고 복습할 때 내가 수업 중에 했던 얘기를 더듬으면서 알겠죠? 더듬으면서 꼭 복습을 해야 된다. 혹시 놓친 게 있으면은 유튜브를 보고서라도 사실 좀 틈나는 대로 이렇게 자꾸 보는 게 또 필요해. 내가 직접 써보는 거는 보면 2배 이상으로 내가 각성이 되거든. 내가 쓴 내용을 다시 화면